예, 뉴스닥 들어가기 전에 코로나19 재난방송 고지가 하나 도착을 했네요. 추가 접종 조기 시행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른바 부스터샷 얘기네요. 기본 접종을 완료한 후 2개월이 경과된 사람 중에 면역 저하자, 얀센 백신 접종자, 또 기본 접종 4개월 이상 경과된 60세 이상자, 요양병원 및 감염 취약시설 대상자, 의료기관 종사자, 기저질환자, 기본 접종 5개월 이상이 지난 50대, 그리고 우선 접종 직업군으로는 경찰관, 소방관 뭐 이런 사람들에게 문자가 갑니다. 부스터샷 맞으라고. 그럼 이런 분들은요. 오늘부터 인터넷 혹은 전화 1339 혹은 지자체 콜센터, 주민센터 통해서 하시면 됩니다. 접종은 12월 6일부터 시작이 된다는 것 이상 질병청에서 알려드렸습니다. 자, 월요일의 코너 뉴스닥으로 들어가죠. 두 분 나오셨습니다. 두군 브라더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민주당 전 부대변인 현근택 변호사, 국민의힘 전 비전전략실장 김규식 교수 오셨습니다. 지난주에도 제가 두 분 들어오시기 직전에 타전된 따끈따끈한 여론조사로 문을 열었는데 오늘도 들어왔어요. 아까 일부에서도 잠깐 소개했습니다만 보여주시죠. 예, 정례조사라서 매주 이 시간에 나오는 건데 TBS 의뢰로 KSOI가 한국여론조사연구소가 한 거고요. 그 KSOI 조사에 따르면 제가 쭉 불러보겠습니다. 지난주 45.6이었던 윤석열 후보가 40.0, 지난주 32.4였던 이재명 후보가 39.5, 심상정 후보는 4.9에서 4.5, 안철수 후보는 4.0 그대로, 김동연 후보도 1.1 그대로. 자, 일단 현근택 변호사님, 네네. 기분 좋으시죠? 좋죠, 당연히. 지난주에는 굉장히 좀 울상이셨는데, 네네. 저 보자마자 오늘은 좀 풀리셨어요. 뭐 저는 어느 정도 예측은 해오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뭐 우리가 여론조사 이전에 약간 선행 수치가 있거든요. 예. 우리가 무슨 각종 이제 트렌드 분석하는 그 사이트들이 있잖아요. 거기 보면 그러니까 그 후보 선출되고 나서 뉴스 검색량이 저희 쪽이 조금 더 많았어요. 한 열흘 정도. 예, 그랬고 거기에 이제 검색량이 많은 거에 플러스 뭐가 중요하냐면 이게 긍정 뉴스냐 부정 뉴스냐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사실은 이제 부정 뉴스가 거의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나 이재명 후보나 많은 편인데 지난주에 부정 뉴스가 좀 줄었어요. 그 영향이 제가 보기에는 이제 밖으로 행사를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야구장도 찾아가고 우리 캠핑도 하고 예. 그다음에 뭐 주식 방송도 나오고 이러면서 그리고 막 전환을 많이 했습니다. 여러 가지 뭐 재난지원금이나 이러면서 아마 국민들이 보기에 이재명 후보의 좀 딱딱하다, 고지식하다 이런 이미지들도 많이 좀 부드러워진 것 같아서 가장 또 중요한 점은 이제 우리 후보는 열심히 움직이고 있는데 윤석열 후보는 이제 아무것도 안 했죠. 가만히 침대 짚고 아무것도 안 했다. 아니 뭐 어쨌든 뭐 조각을 뭐 그림은 그렸어요. 뭐 이게 뭐 선대위 그림을 열심히 그리긴 했는데 누굴 넣을까 그림을 그렸는데 특별히 한 건 없어요. 일단 선대위가 완성이 안 됐기 때문에 그렇죠. 그 뉴스만 계속 나갔죠. 선대위 뉴스만. 그렇죠. 예. 그러기도 하고 지금 뭐 여러 가지 이제 언론계나 이런 데서는 여기저기서 이제 막 방송 토론에 나와라 뭐 예. 하라 얘기 나오고 있거든요. 예. 근데 윤석열 후보 제가 잘 안 받고 있다는 얘기들이 많아요. 그런 거 보면 이제 침대 축구는 끝났다 이제. 침대 축구가 끝났다는 걸 보여주는 여론조사다. 그렇죠. 네. 이번 앞으로 조사가. 더 이상 이제 침대 축구는 못할 겁니다. 지금 자신감이 확 붙으셨어요. 현 변호사님 일주일 만에 김규식 교수님. 우선 뭐 여론조사라는 게 매주 뭐 정례적으로 나오는 거고. 정례조사입니다. 그러니까 일주일에도 뭐 몇 개씩 쏟아지기 때문에 여론조사의 그 수치에 대해서 뭐 일희일비할 필요는 없다. 아하. 그리고 뭐 저희들이 사실은 컨벤션 효과를 좀 톡톡히 누리고 있는 상황인데 이번에 이제 거의 따라붙은 이 결과가 나온 건 제가 볼 때는 우리 쪽에 무슨 지지율 저하라기보다는 예. 민주당을 지지한 전통적인 지지층들이 이제 위기감을 느끼고 결집한 것 같아요. 민주당의 결집이다. 네, 위기의식 속에서. 말하자면 이낙연 후보 지지하고 나서 이제 팔짱 끼고 계시던 그렇죠. 일부 분들 계시거든요. 그분들이 붙으신 것 같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제 윤석열 후보가 컨벤션 효과를 누리면서 지지율 격차를 벌리니까 예. 전통적인 민주당 지지층은 이대로는 안 되겠다라고 하는 위기의식이 좀 있는 것 같고 그 위기의식이 오늘 나타난 이 여론조사에도 보면 40대에 많이 결집이 돼 있는 양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기존에 그 이재명 후보한테 갈 수 있었던 표가 그동안은 관망하고 안 갔던 게 일부 이제 다시 결집하는 양상이어서 뭐 우리 쪽의 문제라기보단 민주당 쪽의 어떤 분위기의 전환이 있지 않았느냐. 우리가 잘해서 올라갔다는 얘기네. 그렇죠. 우리는 항상 칭찬해 주고 시작하니까. 그래서 아마 훈훈해요. 이제 오랜만에. 본격적인 재밌는 게임이 될 거예요. 네.
자, 진짜 재밌는 이제 본선이 될 것이다. 잘 네. 봐달라 말씀하셨는데 오늘 키워드 두 분이 골라오신 걸 제가 미리 조금 확인해봤더니 키워드부터 재밌습니다. 왜냐고요? 두 분이 똑같은 키워드를 가지고 오셨어요. 근데 정반대 얘기를 하세요. 확인해 보십시오, 여러분. 먼저 외치기만 해주세요. 현 변호사님 오늘 키워드, 허수아비 김종인. 김근식 교수님 오늘 키워드. 갈팡질팡 흔들리는 민주당 선대위. 너무 길어요. 갈팡질팡 들어가니까 좋은 것 같아. 갈팡질. 두 분 다 상대편의 선대위를 이번 주 하한가로 골라오셨어요. 선대위를. 자, 이야기를 한번 풀어보죠. 먼저 현 변호사께서 골라오신 키워드 허수아비 김종인. 아니 현 변호사님, 네.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은 나는 허수아비 노릇은 할 수 없다 하셨는데 왜 허수아비가 됐다고 그러십니까? 그러니까 본인이 허수아비 될 수 없다는 얘기는 뭐 정권을 갖고 본인이 딱 주도하지 않으면 안 한다는 얘기했잖아요. 예. 안 한다는 얘기했는데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뭐 신삼김의 도래다 뭐 이랬는데 밑에도 놓고 위에도 놓고 위아래로 딱 이제 샌드위치 신을 만들어 놨잖아요. 그렇거든요. 왜냐하면 위에 김한길 전 대표는 뭐 후보 직속으로 만들어 놨으니까. 김한길 뭐죠? 새시대 새시대 준비위원회. 준비위원회 네. 위원장이 그러면 총괄보다 위예요? 아니 후보 직속이잖아요. 후보 직속이면 더 그렇죠. 위예요? 당연히 후보가 제일 위예요. 모든 선거에서는. 그렇죠, 물론. 그렇죠. 네. 그러면 총괄은 밑에 있지만 후보 직속이라는 거는 당연히 위에죠. 그 김종인 총괄 선대위원장의 컨트롤 하에 있는 게 아니다. 당연하죠. 후보 직속위원회는 또 밑에는 또 김병준 뭐 전 비대위원장을 넣었잖아요. 상임 선대위원장으로 그렇죠. 그럼 넣었습니다. 위아래로 이제 샌드위치 만들어 놓은 거죠. 샌드위치를 만들어 버렸다. 그러면 사실은 들어가면 안 돼요. 원래 평소에 소신대로라면. 김종인 위원장이 그렇죠. 근데 들어갔잖아요. 예. 허수아비가 되겠다는 걸로 보일 수밖에 없고. 그다음에 지금 저는 뭐 김한길 전 대표를 이제 뭐 새시대 준비위원장 이랬는데 네. 이게 무슨 새시대에 맞냐라는 얘기를 안 할 수가 없거든요. 제가 보면 오히려 무슨 구시대 복귀위원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 사실은 새시대 그러면 뭔가 준비한다 그러면 뭐 미래를 보여주거나 비전을 보여주거나 예. 새로운 인물이거나 이래야 되는데 예. 뭐 이분 정치 오래 하신 거 다 알잖아요. 뭐 연세를 떠나서 그리고 전계 어느 정도 은퇴라기보다는 약간 한 발 물러나 있던 분이거든요. 네네. 그동안에 어떤 뭐 특별한 메시지도 없었고 이런 분을 김종인 비대위원장 위에다 놓는다. 그 얘기는 김종인 비대위원장 마음대로 못하게 하겠다 이런 뉘앙스거든요. 그래서 허수아비가 된 그렇죠. 김종인 위원장이다. 하한가를 주셨어요. 자, 김근식 교수님 두 가지 대답하셔야 됩니다. 하나는 진짜로 샌드위치 신세, 즉 김한길 위원장이 위에 있는 게 맞느냐, 요거 하나 궁금하고요. 또 하나는 그래서 이제 힘 빠진 허수아비가 되는 게 맞느냐,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우리 김종인 위원장 같은 경우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뭐 형사적으로 고소 고발하거나 이렇게 하진 않을 텐데 이게 정치 평론하는 게 협박하고 있어요 거기다가. 우리 현근택 변호사님이 이제 우리 사정은 잘 모르시니까 이렇게 사정을 어림짐작을 하신 것 같은데 예.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후보 직속으로 있는 새시대 준비위원회라는 것은 예. 잘 아시지만 후보 직속에 이렇게 옆에 그 사이드라인으로 하나씩 더 만들어 놓을 수가 있는 게 많아요. 그래서 그 위원회 구성이 되면 그건 사실은 공식 선대위의 정책 의사결정 과정과는 별도입니다. 그러니까 결정 권한이 이렇게 많지 않은 조직입니다. 그러니까 그 위에 있는 상부 조직이라고 말씀하시는 건 전혀 그 내용을 모르고 말씀하시는 거고, 그다음에 밑에 있는 김병준 전 대표를 이제 상임 선대위원장으로 예. 이준석 대표랑 같이 했잖아요. 예. 그건 당연히 총괄 선대위원장이 원톱의 결정권을 가지고 그 밑에 상임 선대위원장 둘, 공동 선대위원 몇 분이 될지만 다수가 있고 네. 그 밑에 이제 실무를 챙긴 본부장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의 공식 선대위의 의사결정 라인은 총괄 선대위원장이 원톱으로 모든 걸 장악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뭐 위아래로 한 명씩 시부모 보시듯이 샌드위치했다는 건 우리 현 변호사님의 이제 기대와 바람을 좀 섞은 것 같지만 전혀 사실과 다르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그 세 분이 이제 그 사이가 안 좋고 갈등한다고 그럽니다만 제가 다른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했지만 잘 되실 거고 원만합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 김한길 대표와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의 사이가 굉장히 좋고요. 그다음에 그래요? 노선과 입장이 비슷하고 김병준 전 비대위원장과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도 굉장히 원만한 사이입니다. 그래서 세 분 사이가 굉장히 원만한 그 사이기 때문에 전혀 갈등의 여지가 없다는 말씀. 김병준 전 부총리하고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은 좀 갈등이 있는 거 최근에, 아니에요? 공식적인 석상에서도 좀 거친 말이. 최근에 비대위원장 그 시기에 몇 번 충돌한 적이 예, 있지만
오랜 정치를 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친분 관계와 이 신뢰도를 따져보면 굉장히 그 최근에 있었던 몇 가지의 설전 말고는 사실 오랫동안의 친분 관계가 더 많은 분이라고 봐야 되고요. 아, 그래요? 또 하나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그 세 분이 그럼 누가 뭐 주도권이고 뭐 샌드위치고 허수아비라고 말씀하시는데 잘 보십시오. 세 분 다 일단 연배가 다릅니다. 김종인 위원장이 80대 초반이시고요. 네. 두 분은 60대이십니다. 네. 그리고 정치의 경력이 다르고요. 아. 또 하나 체급이 다르신 분들이에요. 체급이 다르다는 건 무슨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헤비급, 미들급, 플라이급이 다 있죠. 네, 네. 그러니까 권투에도 체급이 있듯이 정치적 비중과 역량에서 체급이 있는 것이고요. 세 번째는 그분 세 분을 윤석열 후보가 굉장히 열심히 모셨지만 모실 때 가지는 그분들의 특장점과 정치적인 상징성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김종인 하면은 무엇보다도 경제민주화, 그다음에 중도, 그다음에 선거를 이겨봤다는 세 번의 승리의 승장의 경험, 연륜이 있고요. 김한길 그러면 윤석열 후보가 김한길을 왜 모셔왔겠습니까? 제일 중요한 게 탈민주당 그리고 호남 그리고 중도층에 대한 소구력을 가지고 그분을 모셔와야 민주당이 싫어서 지금 나와 있는 분들을 좀 모셔올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럼 김병준 위원장은요? 김병준 첫 번째 친노 TK죠. 아. 친노 TK라는 아주 좋은 장점이 있는다가 제일 중요한 게 정책통이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세 분 다 특장점과 비중이 좀 달라요. 겹치지 않는다. 아, 그러면요. 그러니까 그 시너지 셋이 효과를 낸다 그 말씀이죠. 합쳐가지고 시너지 효과 보기에는 엄청나게 우리 자, 시너지 저 효과. 교수님이 예. 엄청 이제 잘 이렇게 이게 하게모니 하려면 하는 것 같은데 전혀 말이 안 돼요. 왜 그러냐면 지금 뭐 민주당 뭐 친노 얘기하는데 이분 민주당 떠나고 저쪽으로 넘어간 지 한참 되신 분들이에요. 아 김병준, 김한길 두 분 그럼요. 다. 이미 다 이제 뭐 민주당 인사나 아니면 뭐 친노 인사로 보지 자체가 않고 있고. 아 시효가 끝났어요. 그렇죠. 끝났죠. 어. 그다음에 지금 말씀처럼 세 분이 사이가 좋으면 왜 오실 때 왜 반대했겠어요. 지금 왜냐하면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어쨌든 두 사람 안 된다라고 한 거잖아요. 친한 사이면 아유 당연히 모셔오고 제가 같이 하겠습니다. 이랬는데 그런 얘기 안 하고 왜 상임 선대위원장을 왜 만들어야 됩니까? 뭐 그 사람들이 왜 꼭 있어야만이 뭐 화합이 되는 겁니까? 얘기했잖아요. 오지 말란 얘기잖아요. 친한 사이면 당연히 오라 하겠죠. 아니 뭐 메머드급이 실고 컴팩트하게 가야 된다 그런 거 아니었어요? 아니죠. 그럼 당연히 친한 그거 사이면은 안 친하니까 오지 말라 그런 거겠죠. 당연히 자기랑 잘 되면은 왜 오지 말라 그러겠어요. 그리고 지금 제가 보기에는요 이분들이 어쨌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은 조직도 그릴 때는요 네. 그 그림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위에 그리냐 밑에 그리냐 어디다 넣느냐 말씀처럼 총괄로 맡길 거면 새 시대인지 뭐 구시대인지 모르겠지만 준비위원회를 후보 직속으로 넣지 말고 네. 총괄 선대위원장 밑으로 넣으면 돼요. 아 조직도 그 그림이 그렇게 중요해요? 중요하죠. 어디로 넣느냐 아니면 높이를 따지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예를 들어 후보 직속이어도 그림을 아래다 밑에 쭉 뺄 수도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직속으로 넣어도 저 밑으로 이렇게 넣을 수도 있거든요. 예, 예. 아니면 옆으로도 넣고 예. 총괄을 제일 위에 이렇게 넣어줄 수 있는데 지난번에 한 번도 그림 나올 때 보면 총괄 위에 다 있더라고요. 그림 그리셨어요? 이번에도 보니까 총괄 아니, 위에 있고 언론이 그린 그림이고 언론이 그린 거래요. 출처가 언론이 보니까 그린 국민의힘으로 돼 있어요. 출처가 국민의힘으로 돼 있고 그다음에 이 새시대 준비위원회를 후보 직속으로 넣었다. 아하. 이게 중요한 거예요. 총괄 밑으로 넣지 않고. 알겠습니다. 그게 제가 보기엔 윤석열 후보의 뜻이 반영된 거예요. 후보 직속이라는 게 굉장히 센 것 같지만 후보 직속은 공식 선대위의 의사결정 라인 밖에 있는 거라니까. 그건 아시잖아요. 공식 선거위원회를 하면 선대로 하면 총괄, 그다음에 총괄의 상임, 영향을 안 받는 거잖아요. 총괄의 공동선대위원장, 지위를 안 받는 거죠. 실무본부장들이 모여서 모든 걸 책임지고 결정을 하는 거고 후보 직속은 일종의 어드바이스 조직이에요. 새시대 준비위원회가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조언하는. 탈진보, 호남, 중도층의 사람들을 어떻게 지지를 끌어들이기 위해서 의견을 제시하는 조언 그룹입니다. 그래서 새시대 준비위원회 말고도 다른 또 별도의 후보 직속에 필요한 기구들을 만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그건 전혀 제가 다른 보기에는요, 관계 조직이라는 걸 어제 생각하시면 돼요. 그 인사를 발표할 때 어디서 했냐가 중요해요. 김한길 대표 만나서 그 자리에서 했잖아요. 김종인 비대위원장 만나서 한 게 아니고 그 오히려 제가 보기에 실권은 김한길 대표한테 넘어간 거예요. 왜냐하면 후보 직속위원회가 됐죠. 그다음에 인사 발표를 할 때 두 분이 만나서 했잖아요. 제가 보기에 이제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약간 허수아비고 김한길 대표가 실권을 전혀 잡았다고 볼 수 팩트가 있죠. 아니고 전혀 제가 말씀 팩트. 하나만 드릴게요. 그러면 윤석열 앞으로 보면 후보가 알죠. 김한길 대표를 모셔오고 김병준 위원장을 모셔올 때 왜 건건마다 계속 김종인 위원장을 만나서 상의를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러면 김병준 대표나 그건 이제 김한길 대표 형식상의 만날 예우를 때 갖추는 차원이지 김종인 실질적인 대표랑 건 같이 아니야. 가시겠냐고 네. 물어보진 그럼 않아요. 김종인 비대위원장 만나서 인사 김종인 발표해야지 왜 비대위원장한테 거기 다 만나세요? 일일이 다 만나서 에이. 상의 드리고 오케이. 설득하는 내용과 동의받은 내용이 자, 있었기 때문에 그런 과정이에요. 두 분의 해석이 지금 이렇게 다른 상황이라는 거 여러분 염두에 두시고 앞으로 보면 되죠. 그렇죠. 앞으로 이제 보면 되는 펼쳐질 거죠. 것들을 보면 되고 다음 하나만 주에 보면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또 한 명의 키맨이 남아있죠. 장제원 의원. 장제원 의원이 후보 비서실장에 내정됐다. 이런 보도가 일각에서 나오던데 확인해 주십시오.
그 비서실장은 아직 그 선임을 안 한 상태고요. 어제 이제 어디 교회 갔을 때 같이 동행했던 건 후보도 직접 설명을 했지만 예. 왜냐하면 그런 이제 질문이 있었기 때문에 예. 그건 장재원 의원이 지금 지역구는 부산입니다만 서울에도 거주지가 있어요. 예, 그래서 예. 서울에 있을 때는 그 교회를 다니는 교인이고 특히나 지금 그 교회 담임 목사님하고 장재원 의원의 친 아버님하고 오래된 인연이 있는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어제 그냥 일회성으로 비서실장 역할을 한 거지 그리고 이제 결정은 아니다. 윤석열 후보가 이제 처음 가는 그 오 목사님이 있는 그 교회를 가기 때문에 네. 기왕이면 그 목사님과 친분 있는 사람이 옆에 같이 도와주는 게 편한 거죠. 아. 그 자체일 뿐이지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고 후보도 결론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내정이라는 보도는 일단은 틀린 거예요. 아직 결정을 안 한 상태고 공석입니다. 공석이다. 결정 안 됐다. 알겠습니다. 뭐 중도표가 달아나는 거 아니냐. 아니다. 연좌제 아닌데 뭐가 문제냐. 이렇게 지금 당원들 사이에서도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면서 뉴스닥 김근식 교수가 골라오신 하한가로 가겠습니다. 네. 갈팡질팡 흔들리는 민주당 선대위. 그러니까 뭐 우리 현 변호사님께서 이제 우리 선대위 구성 과정을 보고 이제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저는 이미 구성되어 있고 구성된 지 3주가 지난 민주당 선대위는 뭐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는 구성을 쉽게 해서 박수치고 일단 조직도 다 그렸지만 그다음 제대로 일도 못하는 민주당 선대위보다는 구성 과정에서 많은 논의와 많은 고민들을 좀 섞어내면서 좀 더 많은 분들 모시는 이런 노력들을 하는 우리 국민의힘 선대위가 훨씬 더 앞으로 일을 잘할 거라고 보고요. 민주당 선대위에서 제가 왜 하한가를 가졌냐면 네, 딱 예. 하나입니다. 지금 우리 현 변호사님도 저한테 사석에서 자주 말씀하시던데 선대위에 이름 올리신 분들이 일을 안 해요. 일을 안 해요. 그거 어제 이재명 후보도 직접 언급을 했고 네. 송영길 대표까지도 이야기를 했고 김두관 그다음에 뭐 저 이광재까지 다 직을 내려놓으면서 이렇게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떠오르는 게 3주 전에 그 출정식 했지 않습니까? 3주 전에 네. 선대위 발족식을 하면서 이재명 후보가 연설을 했는데 그 장문에 연설할 때 그 텔레비전에 생중계를 했는데 제가 보니까 밑에 그 연단 아래에 앉아 계신 분들이 다 딴짓을 하시더라고. 그래서 야 정말 이게 그 명락대전 이후에 그 이 케미가 완전히 섞이지는 않는 모양이구나. 그러니까 후보 혼자 열심히 열변을 토하는데 밑에서는 딴짓하고 핸드폰하고 언제 끝나나 생각하는 분위기예요. 그러더니 결국 3주 내내 한 게 없으니까 이제 완전히 새로 물갈이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우리처럼 되는 집은 서로 하려고 좀 문제가 그렇고 안 되는 집은 힘이 빠져가지고 아무도 일을 안 한다. 제가 그래서 이재명 선대위가 3주 만에 완전히 근본부터 뒤집어 엎어가지고 실무형으로 네. 제대로 뛸 사람 중심으로 하겠다는 것은 제가 볼 때 스스로 이 선대위의 문제점을 지금 인정한 게 아닌가 싶어요. 아니 그래도 뭐 SNS도 열심히 하시고 이런 분들도 더러 계셨죠. 있죠. 있는데 그 메모드급 선대위에 이름 올린 뭐 아까 이야기했지만 거기에 공동 부단장 직책도 많습니다. 세상에 부단장이 공동인 건 나 처음 봐요. 그다음에 수석 부단장도 한 분이 아니라 여러 명이야. 그 뭐냐면 그냥 현역 의원들 이름 올려놓고 하는데 급급하다 보니까 그분들이 마음을 발동해가지고 직접 일어나서 자기 스스로 의지를 가지고 일하는 분들은 제가 볼 때 안 보이더라고요. 자, 현 변호사님. 저도 앞으로 국민의힘 행사장 할 때 잘 보겠습니다. 딴짓하는 분들 없나? 실정식 예. 아니면 행사 길어지면요 사람들이 네. 뭐 좀 그런 거 있는데 그거 가지고 판단할 건 아니고 근데 지금 말씀 중에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처음에 선대위 잘못 꾸린 건 맞아요. 왜냐하면 선수 위주로 일단은 현역 위주로 그다음에 선수 위주로 위에서부터 쭉 조직을 짜오면 사실은 이게 뭐 관료 조직 비슷하게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뭐 그러니까 연공 서열 순으로 짜는 거랑 비슷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선수가 많은 사람이 선거를 잘하고 또 이재명 후보와 케미가 잘 맞고 뜻을 잘 아느냐 그건 아니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같이 했던 사람들 뭐 평소에 했던 사람들이 움직일 수밖에 없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고 그냥 연공서열순으로 쭉 짜놓은 조직이라서 뭐 제대로 못 움직였다 말씀처럼 공동위원장 너무 많고 뭐 이러다 보니까 결제 받는데 시간 걸리고 실무자들은 또 누구한테 확인받아야 되는지 모르고 그러다 보니까 의사결정이 늦고 그러니까 잘 안 됐던 건 맞는데 인정. 그것까지 그렇죠. 인정. 그건 인정해요. 그런데 아마 이제 어제 뭐 비상의총 열고 이래서 네. 긴급의총 열어서 다 내려놓겠다. 자, 그 부분을 한번 네네. 이재명 후보의 직접 발언으로 들어보겠습니다. 이게 아마 논산의 시장에서 주말 사이에 했던 발언 같아요. 들어보시죠. 국민보다는 자기들 먼저 생각하는 것 같고 배가 불러서 더 이상 움직이기 싫어하는 것 같은 느낌을 가진 것 같아요. 저도 우리 더불어민주당이라고 하는 큰 그릇 속에 점점 갇혀갔던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두꺼운 보호복 다 벗어 던지고 날렵하게 가볍게 민주당의 이재명이 아니라 이재명의 민주당으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여러분.
이재명의 민주당으로 만들어 가겠다. 요 얘기를 하고 후보가 송영길 대표가 의원총회를 소집한 겁니다. 의원총회를 소집해서 거기서 후보한테 다 일임하겠다 이제. 뭐 선대위 쇄신이든 재구성이든 이렇게 네. 발표를 했어요. 그러니까 저게 굉장히 그 핵심적인 의미 있는 단어라고 생각하는데 민주당의 이재명이 아니라 이재명이 민주당이 되도록 하겠다. 네. 그러니까 당대표가 모든 걸 내려놓겠다. 네. 이 이야기는 뭐냐면 그동안에는 이재명 후보가 민주당에 착근하지 못한 거예요. 착근하지 못하고 민주당이라는 기존의 기득권 틀 위에 자기가 얹혀 있다고 생각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날렵하게 정말 제대로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을 하겠다는 거기 때문에 선대위 구성 자체를 사실은 처음부터 잘못 첫 단추를 깬 거죠. 이제 와서 이제 하겠다라고 하니까 하는데 저는 그래서 이 민주당에 착근하지 못하고 민주당을 겉돌고 있는 이재명 후보가 이제 와서 이재명 중심의 선대위를 꾸리겠다는 건데 그럼 민주당이라는 거대 160명 가까운 이 거대 의석을 어떻게 장악할 것인가. 그리고 이 부분은 결국 그냥 선대위의 구성의 문제가 아니라 이걸 그 깊이를 밑에 빠지고 들어가면 결국 친문과 이재명 후보 사이에 오랜 불신의 골이 아직도 해소되지 않고 있다는 거거든요. 아직도 있다. 그러니까 왜 그러면 160명 되는 분이 뭐 본부장하고 수석 부단장하고 위원장 하는데 왜 일을 안 할까요? 제가 볼 때 마음이 내키지 않는 겁니다. 두 가지예요. 딱 그런 이거 내가 꼭 해야 되나? 내키지 않는 분들이 분명히 분위기가 있다는 거고 두 번째는 이길 수 있을까? 패배 의식이 있는 겁니다. 이게 2007년에 정동영 후보 민주당 후보 나왔을 때 분위기랑 거의 비슷한 건데 그래서 그 엄청난 거대 의석을 갖고 있는 민주당이지만 이길 수 있을까라는 패배 의식과 내가 이 사람을 꼭 해야 되나라는 아직까지 마음을 주지 못하는 이런 저는 그 친문 진영과 이재명 후보 진영 사이에 갈등의 골이 아직까지 있다. 쇄신을 하도 잘 안 될 것이다. 지금 쇄신하면 그 한쪽을 버리는 수밖에 없죠. 자, 현 변호사님. 어떻게든 이제 갈라치기 하려고 노력하시는 것 같은데 사실은 이제 당이 좀 다르죠 상황이. 그러니까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이제 당무 우선권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사무총장도 항상 바꾸거든요. 네. 대선 후보가 이미 이제 윤석열의 국민의힘이 돼 있어요. 근데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원래 이렇게 불리하게 돼 있습니다. 당무 우선권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사무총장 교체도 안 해요. 당무 우선권이 있는 게 아예 아니, 그렇죠. 아니, 왜냐하면 규정이 이제 없어요? 후보와 그 협의를 해서 선대위를 구성하게 돼 있지 네. 선대위 구성하는 거는 이 당의 몫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좀 차이가 있는 거거든요. 네. 근데 지금 아마 제가 봐도 이 의원이나 아니면 우리 당내 선대에 있는 분들이 절박함이라든지 아니면 이게 좀 부족하다 이런 얘기는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네네. 왜냐하면 뭐 SNS에 올라오는 것도 보면 자기 홍보하고 있고 왜냐하면 지금 굉장히 치열하게 붙고 있는데 왜 안 하고 있냐에 있어서 지금 이제 의원들은 다 지역구 내려가라. 저도 이제 지난 주말에는 이제 지역에 가서 사람들 만났는데 네. 이제 그런 얘기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이재명은 괜찮다. 이재명은 일도 잘할 것 같고 능력도 있고 잘할 것 같은데 민주당은 싫다. 민주당 내로남불이고 왜 그동안 이렇게 180석 만들어줘도 한 게 뭐 있냐. 민주당 이재명은 좋은데 민주당이 싫다는 그런 여론이 얘기를 많이 많아요. 합니다. 전통적인 지지자들, 그러니까 그래요? 40대, 50대 이런 분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어서 민주당이 좀 바꿔야 된다. 그 얘기거든요. 결국 근데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민주당하고 뭐 민주당에도 공천받아서 시장 도지사는 했지만 당내 어떤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분은 아니거든요. 예. 의사결정 핵심했던 예. 분이 아니라서 이재명식으로 민주당을 바꾸길 바라는 분들이 실제로 많습니다. 그러면 그 질문, 친문들 오랜 네. 갈등이 아직도 좀 상존해 있다고 느끼는 그분들과의 화학적 결합 될 거라고 보십니까? 저는 뭐 충분히 따라올 거라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은 정권교체 여론이 굉장히 높고 그다음에 여론조사도 뭐 오늘은 몰랐습니다. 그전에 굉장히 안 좋았잖아요. 네. 그렇게 본다 그러면 위기감이라는 게 있는 거거든요. 위기감이라 생기면 결집한다. 사실 당내는 단결할 수밖에 없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원팀 얘기나 많이 나왔던 얘기도 사실 우리가 그냥 무난하게 이길 때는 전혀 그런 얘기 없지만 만약에 정권이 넘어간다 했을 때는 뭉친다. 그렇죠. 다 뭉치게 돼 있기 때문에 저는 그건 큰 이슈는 아니라고 보고 그러면 있습니다. 요 질문 하나 드릴게요. 송영길 대표가 지금 맡고 있는 상임위원장직 네네. 요거 아예 새 인물로 혹시 외부 수혈 같은 거 될 가능성 있습니까? 그러니까 어려운 질문인데요. 왜냐하면 제가 뭐 궁금해요. 당내 사정을 잘 모르는데 당내 뭐 3선 이상 물러나야 되는 거 아니냐, 그다음에 모든 아마 이제 직책 있는 분들 물러나는 네. 거 아니냐, 심지어 뭐 비대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얘기들도 예, 있는데 지금 그 정도는 아닌 것 같고요. 왜냐하면 이제 당이라는 게 지금 제대로 안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 국회의원이나 현역 의원들도 안 움직이고 있어서 기존의 조직을 좀 많이 충돌을 뭐랄까요, 좀 움직이도록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거 갑자기 뭐 바꾼다고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일단은 제가 보기에 지금 송영길 대표가 조금 더 지금 당을 더 확실하게 움직이게끔 만들고 조직을 다스리고 이런 역할을 저는 할 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아직은 제가 볼 때는 이제 아까 말씀하신 그 민주당은 싫은데 이재명이 괜찮다는 사람이 많다. 그 중심으로 갈 가능성이 커요. 그러면 이재명 주도권하에 그러면 그게 과연 민주당의 의원들을 채찍질하는 경우 효과는 있지만
본선에서의 중도 지향성, 그다음에 표의 외연의 확대 이런 부분 과연 이재명 색깔을 확실하게 가지고 갔을 때 과연 중도층까지 확장할 수 있을까? 저는 딜레마에 빠질 거라고 봅니다. 자, 여기까지 이번 주는 진단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선대위 위주로 두 당을 분석해봤어요. 양근태 변호사, 김근식 교수 두 분 고생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트위터, 페이스북, 레인보우 게시판, 그리고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여러분과 함께 만듭니다.